여러분 주용진 교수님께 환영의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 전략을 위해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국민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 영향으로 동양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빈치가 화가인 줄 알고 저는 미술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잘 몰랐던 거예요. 다빈치가 해부학자이기 때문에 저는 어렸을 적부터 해부학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대학 다닐 때는 저 작은 짐승들은 제가 직접 해부하고 해부도 많이 그리고요. 졸업 후에는 의과대학에서 만 7년 동안 시체 해부도 많이 하고 뇌도 많이 꺼내고 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다빈치가 발명가니까 제가 이래봬도 발명도 조금씩 합니다. 알고 보니까 다빈치의 직업이 가수였어요. 그래서 저도 노래 공부를 해서 여기저기 노래도 부르고 다니고 독창회도 2번 하고 죽기 전에 한 번 더 하려고 그러는데 아직 못하고 이러고 지내고 있습니다. 자, 제가 다빈치를 닮으려고 10살 때부터 7월씩 살았는데 60년 넘게 살았는데 왜 얼굴이 하나도 안 닮았죠? 우리 용모는 우유 마시면 뽀얘지고 커피 마시면 까매지고 환경적인 영향도 물론 있지만 기본적으로 유전에 의해서 그 특징이 만들어집니다. 저는 시베리아계 동양인, 아시아인 용모 유전자를 물려받아서 이 얼굴이 됐습니다. 다빈치는 유럽인 용모 유전자를 물려받아서 이 얼굴이 됐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느냐? 눈, 코, 입이 다 똑같이 있지만 다빈치가 자식을 1000명 낳아도 이런 자식은 안 나옵니다. 저도 자식을 10,000명 낳아도 이런 자식 나오지 않습니다. 유전자가 다양하고 유전자 풀이 다양하지만 그러나 한계에 있습니다. 한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한국인은 한국인으로서의 용모적 한계가 있다. 즉 유전자 풀의 한계가 있다. 이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용모를 통해서 유전자를 통해서 한국인이 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자 같은 동양인인데 중국인, 한국인, 일본인이 용모만 다를 뿐만 아니라 민족성도 다르죠. 그래서 하는 행동이 다릅니다. 그 행동의 기원은 뭔가 이런 것이 궁금했습니다. 왜 궁금하냐? 저는 서울교육대학의 교수를 하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잘된 교육이 되는 건가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책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 이런 걸 찾아서 분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다르게 된 이유는 3만 년 전에는 그 인구를 가지고 복원을 해보면 유럽인과 동양인이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3만 년 이후에 생긴 건데 이런 차이는 2만 5천 년 전부터 10,000년 전까지 여러 번 왔던 빙하기 중에 마지막 빙하기에 이때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이때 한국인스러운 특성도 생겼고 유럽인은 유럽인스러운 특성이 생겼고 그것이 이제 세분돼서 일본인, 중국인, 한국인의 특성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이런 특성도 아시아의 시베리아에서 요 시기에 생긴 거고 유럽인과 차이가 크게 난 것도 바로 요 시기입니다. 안 넘어가네요? 안 넘어갑니다. 넘겨주십시오. 넘겨주세요. 넘겨보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모든 동물은 먼저 사는 동물이 있어요. 어느 곳에. 거기에 다른 동종의 동물이 갑니다. 그래가지고 둘이 혼혈이 됩니다. 그러면 혼혈의 결과 변형이 일어납니다. 변형이 오래되면 처음에 샀던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달라진 새로운 형이 됩니다. 현재 우리 한국인은 한반도에서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처음에 왔던 사람하고도 다르고 나중에 온 사람하고도 다르고 완전히 지구상에서 새로운 형이 됐습니다. 이게 우리 현재의 한국인이에요. 이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소급해서 한번 예전 걸 생각해 봐야 되죠. 자, 형질은 변하지 않아요.
개와 고양이가 사람하고 1만 년 넘게 살았다는데 개는 아직도 개고 고양이 아직도 개예요? 만 년 지나도 아직도 개, 고양이 그대로 있을 겁니다. 왜? 모든 동물은 근거리 동종과 결혼해요. 개는 개끼리 결혼하고 고양이는 고양이끼리 결혼합니다.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끼리 결혼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아요. 네, 오히려 그 지역 유전자 풀에 있는 특징이 조금 더 많은 특징이 점점 강화됩니다. 네, 똑같지 않아요. 강화됩니다. 그럼 우리 한국인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한국인끼리만 결혼한 결과에 대한 호칭이에요. 다른 말로는. 네, 그래서 한국인이 뭔가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를 조금 더 정확하게 볼 수도 있다. 한국인을 보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자, 형질은 불변하고 제가 교육대학 교수를 하면서 이걸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봤어요. 소질도 불변합니다. 개인이 가진 소질은 어려서 변합니다. 그러니까 화가가 되고 싶었는데 그림을 못 그렸다. 60살 돼서 시작해도 되고 70살 돼서 시작해도 됩니다. 그 재능은 그대로 있습니다. 단 노력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능력은 변화합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변화한다고 해서 소질이 바뀌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자, 지구가 이렇게 넓지만 그럼 한국인이 어디서 생겼느냐? 한국인이 한반도 여기서 한국인이 생겼다라고 생각하는 전문가는 아무도 없습니다. 어딘가 와서 오늘날 모여서 한국인이 된 건데 그럼 인류가 처음에 어디서 발생했겠느냐? 간단합니다. 사람은 털이 없이 태어났기 때문에 털이 없음으로써 연중 26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 군대 중에 어디서 인류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여러 증거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주해 간 겁니다. 반대인 경우는 그 후에 생긴 거지 처음에는 생겼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심원을 지표상에 그어서 우리 용모 유전자는 수가 아주 적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코 만드는 유전자가 1개다. 그러면 제 후손들은 다 똑같은 코를 가질 거 아닙니까? 1개, 2개는 아니에요. 눈 만드는 유전자, 코 만드는 유전자가 4개, 5개 이런 정도밖에 안 됩니다. 2만 개 중에. 그러니까 여기서 흐린 눈썹을 내 이 흐린 눈썹이 저도 눈썹 진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흐리냐? 흐린 눈썹을 찾아보면 같은 유전자를 가졌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찾아보면 북쪽으로 쭉 연결돼서 바이칼호르에서 북유럽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남쪽으로는 낙동강 동쪽은 눈썹이 진해요. 낙동강 서쪽을 지나서 일본의 세토네를 지나서 교토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요 강가 바닷가 사람들은 눈썹이 진합니다. 일본도 태평양 쪽은 눈썹 진한 사람이 살고 우리나라 쪽은 눈썹 흐린 사람들이 삽니다. 그건 뭘 말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이주해 갔다는 걸 뜻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뭐 눈썹 길이, 눈썹포, 뭐 손톱 두께 이런 것들을 제가 얼굴을 주로 연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발가락, 손가락까지 다 연구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지표상의 용모의 유전자의 이동 경로, 유연 관계를 찾아봤습니다. 방법은 원시적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걸 시작할 때는 아직 컴퓨터가 발달하기 전이었어요. 그러나 지금도 컴퓨터보다 제가 하는 방법이 절대 낮지 않습니다. 정확성이 떨어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지 컴퓨터가 능률적일 뿐입니다. 방법은 원시적이지만 182cm 거리에서 105mm 망원 렌즈를 장착하고 정면, 측면 45도 동시 촬영을 해요. 물론 아주 훈련받은 사람들이 같이 촬영을 하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못합니다. 그리고 머리에 차를 꽂아서 두피의 측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제가 발명한 2mm 표고로 등고선이 그려지는 등고선 촬영 장치를 가지고 전기 안 들어오는 데서도 다 찍을 수 있어요. 찍으면 여기에 높낮이가 다 기록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76년부터 86년까지 10년 동안 연구 방법을 연구해서 제가 이렇게 인체 형상 계측법이라는 것을 약 490페이지 정도 되는 측정법을 만들어서 연구해 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표상에 북쪽에는 긴 얼굴이 있습니다. 남쪽에는 짧은 얼굴이 있습니다. 가운데는 돌출한 얼굴이 있습니다. 서쪽에는, 동쪽에는 납작한 얼굴이 있습니다. 그럼 납작하고 싶어서 납작해지나요? 납작해지려고 노력해서가 아니고 용모 유전자의 발현이 그렇기 때문인 거죠. 우리 한국인은 긴 얼굴 납작 중한 이렇게 여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납작하고 짧은 얼굴, 동남아 이쪽 아래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두 가지가 중복되어 있는, 중첩되어 있는 이런 형국입니다. 매우 복잡해요. 다양성이 매우 높아요. 그럼 왜 그러냐면 서쪽에서부터 오다 보니까 여기서 누적돼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복잡하게 된 겁니다. 그럼 어떤 게 한국인이냐? 정의 내릴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해요. 차라리 일본인 정의하는 거 훨씬 쉬워요. 인구가 그렇게 많은 중국인 정의 내리는 게 훨씬 쉬워요. 우리는 인구가 적은데도 다양성이 훨씬 넓기 때문에 정의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 여러 가지 다른 나라에서 실험할 것을 우리나라 와서 실험하면 다 이제 됩니다. 그 테스트 베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이거는 오른쪽 시야와 형과 이게 큰 것이 오른쪽에 오른쪽 시야형과 왼쪽 시야형의 지표상의 분포를 찾은 겁니다. 역시 이런 것들을 조사해 보면 모두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주 가기도 했어요. 그러나 주류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온 겁니다. 자, 시베리아 서부에서 중부에서 동부로 올수록 얼굴이 길어집니다. 이 사람들끼리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기는 겁니다.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얼굴이 짧아집니다. 그래서 보면 결론적으로 우리 한반도 또는 만주 동북아시아 이 지역이 세계 용모 유전자의 로터리입니다. 다른 데서 다 여기를 거쳐서 어디로 가느냐? 멕시코로 갑니다. 결혼을 갈 때는 한 번에 가지 않아요. 자기들끼리 결혼하면서 가기 때문에 때로는 수천 년 결혼하다 가고 때로는 몇백 년 결혼하다 갑니다. 그래서 그 지역 유전자가 고착되는 것이 생깁니다. 그 고착되는 것은 이동해도 변하지 않아요. 멕시코 가도 그대로 있어요. 유럽에서 생긴 어떤 특정한 고착형이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것이 멕시코 가도 그대로 있어요. 그건 처음에는 없었던 거예요. 결혼하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모여 살다 보니까 저절로 생긴 겁니다. 자, 잘 알려진 남들의 연구는 이건 혈액형이죠. 혈액형도 보면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주해 간 것이 분명합니다. A형은 유럽에 많아요. 우리나라의 A형이 B형보다 두 번째로 많아요. B형은 북쪽에 많아요. O형은 남쪽에 많아요. 이런 식으로 보면은 결국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주해 갔다.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언어 다양성 지도도 보면 여기도 언어가 수천 가지고, 여기도 언어가 수천 가지고, 여기도 언어가 수천 가지예요. 그럼 어디서 이 언어가 발생했을까요? 사람의 언어 중추가 해부학적으로 5만 년 전에 이미 지금형으로 완성이 됐어요. 5만 년 전 사람이 갑자기 언어 중추가 발달한 사람이 나왔어요. 뇌에서 해부학적으로. 그렇지만 그때는 언어가 발달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5만 년 동안 이 언어 중추를 가지고 있었고 그걸 사용했기 때문에 3,000년 전부터 인류 사회의 언어 문화가 발달하게 된 거예요. 근데 언어 문화는 여기서 이렇게 다양하게 됐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됐겠느냐? 여러 흔적을 보면 여기서는 원래 생겼기 때문에 다양하게 된 거고 여기는 다른 데서 이주해 왔기 때문에 다양하게 된 거고 여기도 이주해 왔기 때문에 다양하게 된 겁니다. 그 말은 뭘 말하는 거죠? 서쪽에서 동쪽으로 갔다는 걸 말하는 거죠. 사람이 말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능력인데 그 말하는 능력이 서쪽에서부터 동쪽으로 갔다. 이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미술 교수이기 때문에 미술 능력에 대해서 또 연구를 해보면
사실적으로 그리는 능력이 있어요. 날 때부터 배우지 않고 투시 원근법적으로 그립니다. 그 사람은. 예, 그런 사람은 여기 스페인을 중심으로 한 요 유럽 지역에서 생겼어요. 예, 3만 년 이전에. 우리나라는, 일본은, 중국은 그런 문화 자체가 없어요. 사실적으로 그리는 문화 자체가 없어요. 예, 투시 원근법으로 그리는 그림, 이거는 한 점도 없어요. 다른 지역에 한 점도 없어요. 예, 스페인, 이태리, 요 지역에만 있는 거예요. 예, 그게 조사를 해보면 북쪽을 통해서 우리나라까지 와서 반구대까지 왔어요. 예, 남쪽은 개념적인 그림을 그리는데 사실과 반대. 그런 그림은 남쪽을 통해서 반구대 천전리까지 왔어요. 예. 분명히 흐름이 있는 거고 그 흐름은 누가 만든 거죠? 사람이 이주해서 만들어진 거고 그런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3만 년 전에 3만 4천 년이라고도 하죠. 스페인의 쇼베라고 하는 동굴에서 나온 짐승 그림이에요. 저는 미술을 전공하니까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굉장히 잘 그린 그림이에요. 대한민국의 미술대학생 중에 배우지 않고, 그때 무슨 배웠겠어요? 3만 4천 년 전에 구석기 쓸 때인데 신석기도 아니고. 날 때부터 이렇게 그리는 사람이 있어요. 한국인 중에도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미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자, 이보다 4천 년 전에 인도네시아의 슬라웨시 섬에서 동굴벽화가 발견됐어요. 똑같이 동굴벽화고 짐승을 그렸고, 그래서 예술이 동양에서 4천 년 먼저 시작됐다. 미술사가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아닙니다. 이렇게 그리는 사람은 이렇게 절대 못 그립니다. 죽을 때까지 해도. 이렇게 그리는 사람은 이렇게 절대 못 그립니다. 절대 못 그리는데 어떻게 같은 거예요? 비교할 수 없어요. 동양에서, 아시아에서 4천 년 먼저 이런 그림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이 그림과 이 그림은 전혀 다른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의 특징은 뭐냐? 이 그림은 대상의 동물의 부분에 치우쳐서 관찰하고 그리는 그림이에요. 아, 털이 있네? 뿔이 뾰족하구만? 이렇게 그리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은 동세, 느낌, 움직임이라든가 모양이라든가 이런 특징을 잡아서 그리는 그림이에요. 이렇게 그리는 학생은 절대 이렇게 못 그려요. 제가 교육대학에서 20년 넘게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그런 되게 되나 안 되나를 20년 동안 연구했어요. 한 명도 안 됩니다. 그 뭘 말하는 거죠? 한 명도 안 된다. 근데 우리는 배우면 다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노력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 본질을 잘 모르는 거예요. 자, 이건 이제 유럽인이라고 다 이렇게 된 건, 이런 뇌를 가진 건 아니죠. 그러나 이거 유럽인 뇌고 아시아인형 뇌예요. 둘을 중첩시키면 이렇게 됩니다. 어디를 중심으로 중첩시키냐? 귓구멍을 중심으로 중첩시키면 돼요. 그러면 유럽인은 전두엽이 큽니다. 후두엽이 큽니다. 얼마나 크냐? 뇌세포가 3배 많습니다. 괜히 큰 게 아니에요. 뇌세포가 많기 때문에. 그럼 뇌세포가 무슨 전두엽, 무슨 원숭이 골탕을 먹어서 커지는 게 아니고, 날 때부터 크게 태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인구비에 많다 그 말이에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대신 동양인은 두정엽이 큽니다. 아시아인은 두정엽 여기가 크고 측두엽이 큽니다. 소뇌가 두껍습니다. 그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컴퓨터의 종류가 다르니까 결국 하는 일도 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적으로 그리려는 욕구, 동세를 나타내려는 욕구, 이런 것은 이 북쪽을 통해서, 여기 벽화들이 다 있고 동굴벽화가 있고 암벽화가 다 있으니까 탑사해보면 다 보입니다. 와서 울산 반구대까지 왔어요. 그 동세를 나타낸 멧돼지입니다. 슬라웨시 섬에 있던 이런 거는 쪽을 통해서 나중에 간략화돼서 기호화되고 개념적인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울산에 있는 그림은 그림이 전혀 다른 거예요. 종류가 전혀 다른 사람이고 형질적으로 전혀 다른 사람들이 그린 겁니다. 이런 얘기 제가 해봐야 우리나라 미술사가들 인정 안 할 거예요, 아마. 제가 그런 학교에 들어가서 그런 거 한 적도 없고, 이런 기본 지식이 있어야 이런 걸 또 이해를 하기 때문에. 자, 제가 이제 얼굴 조사를 하러 다닐 때 얼굴만 조사하는 게 아니라 그림 그리기 조사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얼굴 측면 윤곽을 제시하고 여기다가 눈, 코, 입을 그려서 그림을 완성해라.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옆모습, 닮은 모습으로 그리려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개념적으로 그리려는 사람이 있어요. 남쪽에 이런 사람이 많고 북쪽에는 이런 사람이 많아요. 한반도에도 길잖아요, 남북으로. 북쪽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많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은 이런 문화는 다른 곳에는 없고 우리는 그래서 이 두 형이 섞인 이제 형인 거죠. 자, 우리 용모는 그 대립형으로 되어 있죠. 자, 그 유명한 이항복 선생, 암행어사 박문수 선생입니다. 우리 초상화는 서양의 초상화처럼 이상화하지 않아요. 있는 대로 그립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조상님들이 이제 명분론이 강해서 저 아버님 여기 곰보딱지 있는데 곰보를 하나 없애고 그려드릴까요? 그러면은 아니 우리 아버님을 네가 못났다고 평가하는 거야? 아들이 용서를 안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를 못났든 잘났든 아버지 자체 존재로서 의미가 있는 거지 네가 이거 곰보딱지 하나가 무슨 의미냐? 안 들어요. 화가도 그런 소리 하지도 않고 그런 생각하지도 않고 그런 가치관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있는 대로 그립니다. 있는 대로. 그래서 이항복 선생이 이렇게 생겼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진 거고 여기서 이항복 선생의 여러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박문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상화하지 않는 것은 우리뿐이에요. 세계에서. 자, 이분은 미간이 좁고 눈썹이 길고 눈이 크고 쌍꺼풀이 있고 코는 짧고 코끝이 둥글고 콧 날개가 크죠. 거의 2배나 되게 큽니다. 수염이 무성합니다. 얼굴 윤곽은 땅콩형입니다. 이분은 고구마 두상에 미간이 넓고 눈썹은 반은 진하고 반은 흐리고 눈이 작고 쌍꺼풀이 없고 코가 길고 코끝이 작고 그다음에 수염이 무성하지 않고 염소수염이죠. 왜 이분들이 이렇게 그려놨을까요?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그린 거예요. 우리 용모는 이렇게 대립되는 두 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60억, 70억 인구가 모두 이 용모의 그런 특징의 조합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색깔이 빨로파, 삼원색의 배합 비율로 되어 있는 것처럼 사람 얼굴도 넓다, 좁다, 길다, 짧다, 진하다, 흐리다, 둥글다, 뾰족하다, 있다, 없다. 이런 단순한 형태에서의 조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르지 않아요, 별로. 그 조합이 있어봤자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나 우리 뇌가 기가 막히게 좋아서 60억 인구 중에서 자기 가족을 가려내고 기억력이 기가 막히게 좋아서 얼굴에 관한 그래서 50년 전에 헤어진 친구도 알아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뇌가 좋아서 하는 거지 실제 사람 얼굴이 다르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 눈으로 보면 이 얼굴은 눈썹이 진하고 약간 두텁죠. 눈두덩이 좁죠. 눈이 육각형졌기 때문에 눈의 면적이 크죠. 코가 약간 짧고 코끝이 둥글고 콧방울이 뚜렷하죠. 입술이 약간 두텁고 이런 분들은 피부가 하얗지 않아요. 하얗더라도 약간 누런기가 껴 있어요. 이런 분들은 피부가 투명한 흰색이에요. 눈썹이 가늘죠. 눈두덩이 넓죠? 여기가 이렇게 눈시울이 동그래요. 코끝이 뾰족하고 대문이빨이 큽니다. 고구마 두상입니다. 이렇게 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두 분 다 미인이죠. 이분 봐도 기분 좋고 이분 봐도 기분 좋고 미인이라는 거는 기분 좋으면 우리가 그걸 미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왠지 기분이 나빠. 그러면 그 반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분들한테 라면 한 그릇 얻어먹은 적이 없지만 보면 괜히 기분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미인으로 태어난다는 거는 굉장히 운이 좋은 거죠. 상대방에게 무조건 기분 좋게 해주는 거니까. 예. 그러면 거꾸로 미인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미인, 미남이 되려면. 나를 보면 저분이 기분 좋아지게 하면 그 미인, 미남이 저절로 되는 겁니다. 쾌감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자, 이분은 얼굴이 다 미인이고, 예, 그렇지만 이항복 부품으로 된 미인이고, 박문수 부품으로 된 미인이죠. 이분은 이항복 부품으로 된 배우고, 예, 박문수 부품으로 된 배우예요. 얼굴 달라 보이는데 인상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얼굴을 보면은 인상을 만들어요, 뇌에서. 그래서 착하게 생겼네, 야물딱지게 생겼구만, 뭐 이렇게 인상을 만드는 거예요. 예, 누가 뭐 저처럼 눈이 뭐 28mm인가 27mm인가 이렇게 보는 사람 없죠. 예, 저는 얼굴을 자로 재서 수치를 가지고 봅니다. 야, 이렇게 얼굴을 느낌으로 본다는 것은 오른쪽 뇌로 보는 거고, 그건 누구나 배우지 않고 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저처럼 수치로 보는 것은 왼쪽 뇌로 보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일생을 살면서도 자기 얼굴을 매일 거울 보면서도 왼쪽 뇌로 보지 않아요. 예. 이 세상의 모든 전문가는 왼쪽 뇌 쓰는 사람입니다. 제가 음악 감상의 소질이 있어서, 취미가 있어서 매일 베토벤 교향곡을 200곡씩을 들어도 다리만 털고 듣고 있으면 그건 음악 감상자로 끝나는 거지, 예, 음악 감상 전문가가 못 되는 겁니다. 그냥 음악 감상 소비자입니다. 제가 식욕이 좋아서 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밥을 한 끼도 안 빼놓고 먹고 살았어요. 오늘도 점심 땡땡하게 먹고 왔습니다. 그런데 왜 밥 전문가가 아니죠? 밥을 70몇 년을 먹었으면 밥 전문가가 되고도 남아야 되는데 왜 전문가 아닙니까? 밥에 대한 경험은 많아요. 오른쪽 뇌적인 감각적인 경험은 많은데 밥을 먹으면서 베트남 가서 밥 먹을 때는 이 베트남 쌀은 가로 세로 비가 몇이고, 예, 무게가 몇 g이고, 예, 주 성분이 한국의 쌀하고 뭐가 어떻게 다르구만, 이렇게 말과 숫자로 된 정보로 바꿔가면서 밥을 먹으면 그게 밥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게 말과 숫자로 된 정보가 바로 왼쪽 뇌 정보이기 때문에 왼쪽 뇌 쓰는 사람이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저처럼 이제부터 얼굴을 왼쪽 뇌로 밥으로 타세요. 그러면 일주일 만에 전문가 됩니다. 자, 그런 박문수형 얼굴과 이항복형 얼굴이 이미 부산에서도 신석기 시대에 있었고 충청북도에서도 있었습니다. 근데 강가 바닷가에는 이렇게 동그란 눈을 가진 사람, 큰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 조각가가 이렇게 조각을 한 거예요. 충청북도 내륙에는 이런 얼굴을 가진 사람이 많아요. 쌍꺼풀 가진 사람이 강가 바닷가에는 56%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런데 산지 내륙에는 쌍꺼풀 가진 사람이 적어요. 이 지역에는 쌍꺼풀 가진 사람이 6%밖에 안 됩니다. 이미 신석기 시대에 쌍꺼풀 없는 유전자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부산에서는 쌍꺼풀 있는 사람 유전자가 많이 있어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평균 내면 68% 쌍꺼풀 없는 사람이. 예. 그러니까 평균만 가지고는 우리를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왜? 투형으로 나뉘어 있으니까. 그 투형은 중간형이 나오는 게 아니니까. 예. 그래서 원래 사람은 이렇게 눈썹이 진하고 눈이 크고 쌍꺼풀 지고 속눈썹도 길고 코는 미간에서부터 여기까지 57mm. 57mm면은 예, 여기 코에 들어가는 냄새 신경 센서니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갑니다.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예. 그리고 턱이 네모지고 수염이 있고 이런 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형이 이제 이게 살기 좋은 형이에요. 적당한 형이고. 근데 이런 형이 많아졌어요. 어디서? 시베리아에서. 예. 우리 한국인은 다른 민족에 비해서 이런 형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몽골인은 너무 수가 적으니까 빼면 우리가 세계에서 1등으로 많아요. 예. 그래서 이게 우리 한국인의 얼굴 특징을 정하는 거죠. 다른 민족과 비한 우리 한국인의 용모 특징을 말로 설명하면 몸에 털이 1등으로 없어요. 눈썹 이런 것도 다 흐리죠. 눈두덩이 넓고 눈이 작고 코가 길고. 근데 그걸 몰랐느냐? 코끝이 작기 때문에.
눈 아래 얼굴이 세계에서 1등으로 길어요. 뭐든지 1등 하기는 어렵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2등까지는 합니다. 제가 학생들을 조사해 보면은 노력하면 성적이 올라가요. 2등까지 돼요. 1등은 타고난 녀석이 해요. 걔는 노력도 안 해요. 그냥 저 놀 거 놀고 다 놀고서 1등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노력한 적 없이 얼굴에서 1등을 여러 가지 한다는 말은 조상으로부터 타고나서 1등 하는 거예요. 이분은 통영 앞바다에서 6,000년 전에 살았던 분이에요. 이분의 뼈를 복원했더니 이런 얼굴이 됐어요. 이런 얼굴이 뭐냐? 이마가 가로로 넓고 세로로 짧고 눈과 눈 사이 동공간 거리가 멉니다. 65mm 이상이 되면 멀은 거예요. 65mm 이상. 여기서 57mm. 네모진 얼굴에 입술이 두터운 이런 형입니다. 뒤통수가 높이 붙었어요. 우리 한국인은 이 뒤통수의 밑바닥이 세계에서 제일 아래 붙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진은 좀 덜 그렇지만 아프리카인처럼 생겼어요. 이 사람은 2300년 전에 충청북도 제천에서 고인돌 속에 묻힌 사람이에요. 청동검을 탁 이렇게 가슴에 올려놓고 묻혔던 사람인데 처음에 이게 발굴할 때 서툴게 발굴해서 이게 다 뼈가 부서졌어요. 딴 데 가서 이게 녹화되니까 안 되지 그런 얘기하면. 그래서 이분은 고구마 두상에 눈 사이가 좁아요. 이분은 넓죠? 좁아요. 눈이 작아요. 코가 길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해부학적으로. 모양이 그렇다는 것은 구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모양이 다르게 된 거고 또 모양이 다르면 기능도 따라서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은 남방계형. 왜? 남쪽에 많으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들도 남쪽에서 이런 사람들이 왔을 거니까. 이런 사람은 북방계형. 북쪽에 많고, 산지 내륙 북쪽에, 또 시베리아 쪽에 많으니까. 또 서쪽, 북유럽 쪽에 많이 있으니까. 자, 이런 사람들은 체격이 커도 이는 작아요. 그래서 옥리배기가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체격이 작아도 이는 큽니다. 또 체격이 작은 사람이 있죠. 이빨 만드는 유전자가 아주 수가 제일 적을 걸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후손에게 잘 물려져서 조상의 것이 남기 때문에 우리 한국인은 얼굴은 납작한데 이빨은 큰 이빨을 가진 게 우리 한국 사람이에요. 부조화 현상이죠. 조화가 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초등학생 때 다 이 뽑느라고 난립니다. 위에 2개, 아래 2개 뽑아요. 나중에 또 문제가 생겨요. 용모상에.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이뻐 보인 것 같지만 나중에 얼굴에 주름이, 팔자 주름이 깊어져요. 나이 조금 들어가면. 왜냐하면 설계는 이게 넉넉하게 설계가 돼 있는데 속에 큰 이빨이 들어있게. 근데 이를 빼니까 안에가 이제 용적이 모자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쪽과 북쪽의 말도 언어도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는 이빨이 작으니까 옥리죠. 옥리에다가 입천장이 깊습니다. 얼마 깊으냐? 5mm 깊어요. 5mm. 차이가 크지 않아요. 그런데 그 5mm가 누적이 되면 문화적으로 차이를 일으켜요. 여기는 이빨은 큰 것 같지만 입천장 뼈 길이가 5mm 짧습니다. 이쪽보다. 그러면 큰 이빨이 나와서 메가폰처럼 이렇게 해부학적으로 열리게 되니까 양성 모음의 공명이 잘 되는 구강 구조가 되고 이거는 음성 모음의 공명이 잘 되는 구강 구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가야 하는데 여기서는 아그드라 이런 소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모음이 달라져요. 모음 첫째. 이런 것들이 문화를 다르게 하는 거죠. 이 보세요. 저기 남방계는 이가 작으니까 목구멍 사랑니까지 다 났는데 앞에 있잖아요. 사랑니까지 다 났는데 목구멍 뒤에 있잖아요. 이가 크니까 뒤로 밀려나서. 그래서 여러 가지가 다르게 됩니다. 말이 달라지면 말이 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뇌도 달라집니다. 제가 늘 합니다. 늘 연구하지만 한번 일제조사도 해봤습니다. 12년에 뉴델리, 반동, 자카르타, 싱가포르 다 일제조사를 해봤어요. 150명씩 해서 유효한 인원을 빼고 저는 이런 걸 연구해서 무슨 뭐 누구한테 상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 사심 없이 합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자료를 다 빼고
150명 조사해가지고 100명씩만 추려서 이렇게 해봤어요. 자, 뉴델리, 반둥, 자카르타 순도가 아주 높은 북방계 하나도 없잖아요. 남방계가 압도적으로 순도 높은 남방계가 많죠. 놀라운 일은 광저우, 상해, 청도, 베이징 중간형이 없어요. 중국의 인구가 그렇게 많아서 많이 섞여가지고 중간형이 많을 것 같은데 중간형이 없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앞으로? 산업사회 여파로 중간형이 많아지겠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중간형이 제일 많아요. 그게 한국인의 특징이에요. 많이 섞여서. 이게 앞으로 이 중간형이 많이 생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한국 사람이 할 일을 중국에 뺏기게 돼요. 일은 사람이 하잖아요. 그 사람이 달라진다니까요. 중국 사람이 달라지고 우리 한국 사람은 이제 많이 섞였기 때문에 더 이상 섞일 게 없죠. 그래서 이제 이 상태로 좀 이제 계속 더 갈 거예요. 자, 우리보다 코로나 발원지인 무한이 39%로 서울 지역, 여기서 수원서 조사한 겁니다. 한국의 중부 지역하고 같습니다. 우한이 어딘가요? 삼국지 격전지잖아요. 저기만 중간형이 많고 다른 데 없어요. 이런 것도 얼굴 연구하고 용모 조사하면 알 수 있어요. 자, 인도네시아에도 중간형이 남방계, 북방계가 있습니다. 중국에도 있습니다. 중국은 5대5, 인도네시아는 99대 1도 안 됩니다. 99대 1도 안 돼요.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은 남쪽에서 왔다는 의미잖아요. 이런 특징 가진 사람은 북쪽에서 왔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8대 2. 그러면 중간형이 없냐? 저는 중간형도 모두 북방계로 보는 계산법이에요. 왜 그러냐? 원래 우리 한반도에는 5만 년 전부터 남방계가 와서 살고 있었는데 시차를 두고 계속 옵니다. 북방계가 내려와서 물을 들였어요. 그러니까 물이 들었으면 모두 저는 북방계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에요. 그게 맞아요. 화가가 볼 때는, 조각가가 볼 때는. 그게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8대 2, 세계에서 제일 높아요. 일본이 7대 3. 그 다음에요. 그런데 일본 북방계는 한국 북방계하고 달라요. 매 맞을 말인데 일본 북방계가 순도가 더 높은 북방계예요. 그래서 같은 북방계지만 다릅니다. 제가 한국인 대학생 20살짜리 중국인 한중일 평균 얼굴을 만들어 봤어요. 한국인 눈이 작아요. 얼굴이 납작해요. 여기가 특히 가운데 얼굴이 납작합니다. 코가 작습니다. 대신 턱이 큽니다. 이게 우리 한국인의 특징이에요. 일본인, 여러 가지 생화학적 지표는 일본인과 한국인은 동족이에요. 거의 같아요, 거의. 그런데 이렇게 다르죠? 근데 우리 한국인은 눈이 작은데 일본인 눈이 커요. 이게 납작한데 일본인 여기가 볼록해요. 자, 눈이 작은 거는 북쪽에서 온 거예요. 납작한 것은 남쪽에서 온 거예요. 턱이 큰 거 북쪽에서 온 거예요. 이빨 큰 거 북쪽에서 온 거예요. 이렇게 조합된 것이 한국인 얼굴이죠. 일본은 눈이 크고 눈썹 진한 거 남쪽에서 온 거예요. 얼굴이 볼록한 거는 북쪽에서 온 거예요. 조합이 역순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용모가 달라 보이는 겁니다. 자, 저는 연구를 하다 보니까 북경 원인의 유전자도 우리에게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프리카인 유전자도 우리가 동남아인보다 많이 있어요. 뜻밖에도.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먼저 건너오고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많이 이게 뭐가 껴들어왔나 봐요. 동남아 쪽에는. 같은 형이 같지만. 유럽인은 이제 아시아인이 생긴 다음에 마지막에 유럽인이 생겼어요. 한국인, 이렇게 많이 다릅니다. 이런 것들이 음성도 다르고, 뇌 모양도 다르고, 몸매도 다릅니다. 북방계형은 하체 근육이 이렇게 크고, 허리가 깁니다. 여기 비슷하죠? 남방계형은 상체가 짧습니다. 팔다리가 깁니다. 근육의 분포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 골프 선수는, 이게 골프 선수들이에요. 골프 선수는 이렇게
이 골프 선수와 기술이 다르기 때문에 이 선수를 이기기 위한 별도의 노력을 해야 돼요. 이 선수는 이 선수를 이기기 위한 별도의 노력을 해야 돼요.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근데 우연히도 다리는 남방계, 허리 길이는 기도 남방계, 예. 그 다음에 허벅다리는 북방계, 예. 이런 이제 뼈의 각도 이런 게 다 다르니까요. 그러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1등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골프에 대해서 우리가 골프 만들었나요? 다른 나라에서 만든 거 가지고 왜 우리가 1등이에요? 예. 우연히 이런 사람들이 중간형이 많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우연히 골프에 적합한 사람이 생산이 되는 거예요. 얘들이 골프 안 하거나 정부에서 야, 그 코쟁이들이 하는 거 하지 마. 그러면 못할 텐데 놔두니까 이런 능력을 발휘해서 이 사람들도 행복하고 우리도 기분 좋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리가 굵어요.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면 일단 다리가 굵게 태어납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됐느냐? 통일신라 때부터 균질화 돼가지고 일단 한국인의 숙명이에요. 예. 어디서 나든지 다리 굵어져요. 자, 이런 걸 제가 조사하기 위해서 이런 휴대용 다리 찍는 전용 등고선 촬영 장치를 만들어가지고 이거 이런 데 다니면서 다 찍는 겁니다. 예.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아니, 오늘 가서 그 부인이, 남편이, 나 가서 오늘 다리 걷고 종아리 찍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거 허락할 남편이 어디 있으며. 그 동네 조폭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몰래 하는 거예요. 경찰서에서 알면 큰일 나죠. 너 왜 그런 거 찍냐. 예, 사진 다 뺏기고 감옥 갇히고 난리 나죠. 예, 외교 문제가 되고 큰일 날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아침에 가가지고 조폭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사람 몇 명 모집해 와라 해가지고 돈 딱 주고 다다다다다 하고서 그냥 차 타고 휙 도망오는 거예요. 다음 도시 또 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젊었을 때니까 이게 물불 안 가리고 호기심 때문에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구가 이렇게 넓고 인구가 다 퍼져 있지만 요 지역, 우르무치 이서 지방에는 조선 무다리가 한 명도 없어요. 쉽게 말씀드려서. 예. 서안 아래쪽으로 한 명도 없어요. 예. 몽골하고 우리나라하고 일본에만 있어요. 그러면 이 조선 무다리를 만드는 어떤 형질이 그때 어느 시기에 생겨가지고 우리나라하고 왔든지 생겨서 위로 갔든지 한 거죠. 그러나 이제 농도를 조사해 보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 것입니다. 북에서 남으로 왔다는 말이죠. 서에서 동으로 간 유전자형과 북에서 남으로 내려온 유전자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인류가 이동을 하죠. 동물이니까. 그 동물은 이 뇌가 왜 생겼는지 아세요? 움직이기 위해서 생겼어요. 이게 생각하려고 생긴 게 아니라. 그래서 멍게 있죠. 멍게가 아기 때는 뇌가 있어요. 뇌세포가. 멍게 아기 때는 헤엄치고 다니거든요. 그 뇌세포가 있습니다. 자리를 딱 잡으면 뇌세포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한 가지 예만 봐도 이 뇌라는 것이 뭐 고등한 생각을 하려고 처음부터 만들어진 게 아니고 움직이려고 만든 거예요. 움직이다 보니까 생각을 하게 되고 보게 되고 듣게 되고 이렇게 감각이 더 발달해야 됐고 이래서 결국은 이렇게까지 된 거죠. 자, 그러면 사람이 이동을 하는 것이 바로 동물이니까 동물이 이동을 할 때는 처음에 채취형 먹을거리를 찾아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가족들끼리 26도 이상이 되는 지역, 열대우림 지역에서부터 먹을거리를 찾아다가 거기서 이제 경쟁이 많아지면 조금 추운 곳까지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순다 열도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가게 되는데 이때 자 왼쪽으로 갈 거예요? 오른쪽으로 갈 거예요? 반드시 갈 거예요. 하나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때 우리 한국에 먼저 온 사람들은 오른쪽 시야를 선택한 사람들이 먼저 왔던 겁니다. 오른쪽 시야를 선택한 사람들. 사람은 기본적으로 오른손잡이로 태어납니다. 왼손잡이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특이하게 있어요. 그걸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뱃속에서 오른손잡이로 태어나는 거예요. 아프리카인이 왼손잡이가 아주 적어요. 우리 한국인도 왼손잡이가 아주 적은 편에 속해요. 아프리카보다는 많지만 우리가 5%밖에 안 돼요.
유럽인은 12% 많아요. 일본인도 우리보다 왼손잡이가 많아요. 중국인도 많아요. 이런 것들이 아프리카하고 오히려 우리가 닮은 점이 많다니까요. 자, 오른손잡이로 태어나니까 오른손잡이로 볼 때는 사람의 모든 포유동물은 오른쪽 시야는 요렇게 상이 맺혀서 왼쪽 뇌의 뒤통수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해부학적으로 저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왼쪽 시야는 요렇게 맺혀서 오른쪽 시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여기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교환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상이 거꾸로 이렇게 맺히죠. 근데 우리 한국인은 오른쪽 시야를 중시 처리하는 사람이 지금 현재는 그런 사람이 1명이라면 왼쪽 시야형이 3명이에요. 왼쪽 시야가 많아요. 근데 처음에 온 사람들은 이쪽 시야를 중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 사람들이 순다 열도를 나왔을 때 앞에 이제 가족들을 데리고 뭐 과일이나 뭘 먹으러 따로 가죠. 아침에 나왔어요. 과일이 여러 개 달렸는데 오른쪽에 있는 것이 더 커 보이고 뚜렷하게 보이는 뇌를 가졌다면 오른쪽에 걸 딸 거 아니에요. 오른쪽 계속 이동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까지 바닷가를 돌아서 오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부터. 다 저기 아시죠? 자기 주시안이 어느 눈인지 아시죠? 한번 해보세요. 하기 싫으면 안 하셔도 되고. 제 오른쪽 눈을 두 분 눈 다 뜨시고 손가락으로 쭉 뻗어서 내 이놈하고 제 쪽을 가리켜 보세요. 한번 여기서부터 해보세요. 사모님도 하세요. 아주 버릇없게 하세요. 막 이렇게 탁 가리키세요. 자, 제 오른쪽 눈 가리키세요. 두 눈 다 뜨시고 손가락질. 우리 이진수 지부장님 사모님은 오른쪽 눈으로 지금 절 보고 계십니다. 뒤에 해보세요. 지금 하시는 여자분도 오른쪽으로 보십니다. 그다음에 남자분 옆에 해보시죠. 쭉 뻗어서 역시 오른쪽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알 수 있어요. 이제 제가 오른쪽 방법은 여러 가지 있고 또 이제 먼 것을 볼 때 가까운 것을 볼 때 또는 큰 거 볼 때 작은 거 볼 때 이런 것이 다 조금씩 사람마다 다른 경우가 있는데 좋은 거는 대상이 다를 때 다 다르게 보는 뇌를 가진 사람이 좋은 겁니다. 그게 천재들이에요. 그렇게 태어나요, 그 사람은.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남자 볼 때 보는 눈 다르고 여자 볼 때 보는 눈 다르고 가까운 거 볼 때 보는 눈 다르고 이게 다 다르면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들이 그래요. 그래서 금메달 따는 거예요. 다 노력하죠. 다 죽기 살기로 노력하는데 마지막에 금메달 따는 거는 타고난 것이 달라서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온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하면 오렌지가 아래 것이 더 커 보이는 사람은 2만 명 중에 1명밖에 없어요. 아래 거보다 위 걸 크다고 그럽니다. 그럼 위 중에 어느 게 크냐? 이걸 크게 보는 사람이 한국인 중에 이제 1명. 이걸 크게 보는 사람이 한국인 중에 3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유럽인들이 이걸 크게 봐요. 왼쪽을. 동남아 사람들은 이걸 크게 봐요. 일본만 가면 딱 반이에요. 반반. 동남아 가면 이게 3대 1이에요. 안 변해요.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삐뚤어진 뇌를 가졌기 때문에 유리한 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질적으로 고착이 돼가지고 안 변하는 겁니다. 자, 과일이 많이 달렸는데 이쪽이 커 보인다. 그런 뇌를 가졌다. 그렇게 삐뚤어진 뇌를 가졌다. 무슨 손해가 나요? 얼른 발견해서 얼른 따는데 유리하지. 신속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과일 다 따서 다 한꺼번에 입에 넣는 게 아니니까. 선택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시아 선택형이 한국인에게 먼저 왔었고 한반도에 좌아시아 선택형이 나중에 왔다. 그럼 이 사람들 어디서 온 거냐? 유럽 사람들하고 같아요. 근데 유럽적인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유럽 중에서도 북유럽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한국인에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리고 일본에 더 많아요. 그래서 제가 순도가 더 높다고 한 겁니다. 자, 동남아는 다 이거 이제 지금은 이런 게 다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졌습니다.
예, 순다 열도라고 하는 곳은 순다 랜드와 순다 열도를 왕복하는 곳이죠. 빙하기에는 바닷물이 줄어들으니까 땅이 됩니다. 여기는 연중 26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아요. 빙하기에도. 빙하기는 시베리아 쪽에 한반도도 백두산까지도 큰 영향이 없었어요. 어떤 분들은 뭐 빙하기에 뭐 다 꽁꽁 얼어붙은 줄 아는데 빙하기에 겨울에 추울 때도 그래도 빙하기에도 다 계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베리아도 영상 28도 정도 올라가요. 여름에 한 일주일 정도 2, 3일. 그러나 그런 환경에서는 과일이나 채소가 자랄 수 없으니까 섭생이라든가 이런 생활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별로 빙하기에도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땅이 넓어지면 나무가 많이 자라게 되죠. 그럼 먹을 게 많아지죠. 인구가 늘죠. 계속 늘어요. 평화롭게 사는 거예요. 근데 온난화기가 되면 줄어서 섬이 됩니다. 4분의 1로 줄어들어요. 그럼 그때 늘어날 대로 늘어났으니까 어떻게 돼요? 줄어들어서 나갈 사람이 나가야 되죠. 그래서 2000년 주기로 지구상에 인간 펌프 역할을 합니다. 쭉 짜내고 다시 쭉 늘었다가 2000년 만에 쭉 짜내고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그 여파가 2000년마다 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항복형인 거예요. 이항복형. 근데 이 안에서 그러면 1차 2000년 전에 온 사람과 다음번에 온 사람이 똑같으냐? 그렇지 않아요. 왜? 여기서 자기들끼리 또 결혼을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유전자 상승작용이 일어나서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서 달라지는 겁니다. 달라진 사람이 2000년 후에 올라오는 거예요. 또 거기서 또 달라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또 올라오는 거예요. 기본 본질은 같지만 이렇게 달라지는 형이 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럼 서양 사람들이라는 건 어떻게 된 거냐? 북아프리카가 지구온난화기가 되면 북아프리카가 건조대에 들어갑니다. 여 중동 지방까지 몽골 고원까지 이렇게 기류가 바뀌어서 그래서 이 서쪽이 먼저 건조해졌습니다. 여기에는 수분을 공급할 마땅한 것들이 없어요. 여기서부터 나무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나무에서 먹고 살 것을 찾던 사람들이 자꾸 이동합니다. 따라서 나중에는 그것도 없어집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사냥을 해야 되죠. 그래서 뭐 동남아에서도 수렵 예전에 원시 시대에 뭐 수렵 채집을 했다 그러는데 그때 수렵하고 이 사람들이 여기서 하는 수렵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래도 바닷가를 도는 것이 먹고 살기 좋으니까 돌아서 스페인까지 들어가는데 이베리아 반도에 들어가면 여기는 완전히 자루처럼 갇혀서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요 안에서 유전자 계류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기들끼리 계속 결혼하는 거예요. 사냥에 특화된 사람들이 여기 들어가서 자기들끼리 계속 결혼하니까 사장 전문 유전자 집단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곧 마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북유럽까지 올라갔어요. 올라가 보니까 이미 동남아에서부터 올라온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둘이 결혼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영향입니다. 유전자 거리가 멀면 체격이 커져요. 성장 억제 유전자가 풀려요. 그래서 체격이 커져서 지금 북유럽 사람들이 체격이 큰 것이 여러 요인이 있죠. 그 말도 다 맞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유전자 거리가 먼 사람들이 결혼을 해서 마치 노새와 버새가 엄마 아빠 탕나기 말보다 체격이 커지는 것처럼 커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체격이 커졌기 때문에 여기서 빙하기를 견디기가 좋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랄 산맥과 알타이 산맥, 히말라야가 15,000년 동안 빙하기에 얼어붙는 바람에 여름에도 눈이 내려요. 눈이 녹지 않아요. 그게 빙하기예요. 빙하기 환경이란 건 뭐냐면 그 사람이 사는 동네에 여름에도 눈이 녹지 않고 눈이 쌓인다. 그러면 그게 빙하기 환경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쪽으로 못 가요. 이 사람들은 왼쪽 시야형이에요. 왼쪽 시야형이 뭐냐면 왼쪽 시야형이 오른쪽 뒷꼭지죠. 오른쪽 뒷꼭지가 움직임을 파악하는 곳이에요. 왼쪽 뒷꼭지는 정지된 물체를 자세히 관찰하는 곳이에요. 오른쪽 뒷꼭지는 움직이는 물체를 방향이라든가 속도라든가 이런 걸 보는 데예요. 사냥을 하려면 그래야 되잖아요. 짐승이 다 돌아다니니까, 도망다니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왼쪽 시야를 중시하다가 이쪽으로 돌아갔죠. 그땐 따뜻했어요. 하다가 왼쪽 시야로 왼쪽으로 가려도 여기 막혀서 못 가요. 그래서 인도까지 캄보디아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 흔적이 지금까지 남아있어요. 15,000년 동안 격리돼 있어서 형질 장벽이 생겼어요. 예. 예. 그래서 종격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과 여기 있는 사람은 지금도 달라요.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한 가지 예만 들면 RH-형 혈액형이 유전되잖아요. 이쪽인 RH-형이 극히 적은 형이고 이쪽으로 딱 넘어가면 동네에 따라서 20배, 30배 많아져요. 예. 그때 격리된 그 형질 종격이 지금까지 유지돼요. 앞으로도 계속합니다. 왜 그러냐면 국제결혼이니 뭐 이런 걸 빈번하게 해도 이미 이쪽에 인구가 많아졌고 이쪽에 인구가 많아졌기 때문에 소수가 들어가가지고는 그 유전자 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그러면 앞으로도 아시아인은 계속 아시아인이고 한국인은 앞으로 계속 한국인이다. 이런 결론이 나는 거죠. 예. 변하지 않을 거니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연구할 수 있고 변하지 않으니까 우리를 잘 연구하면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대한사랑이라는 단체를 가지고 한국인이 뭔가도 생각하고 기원이 뭔가도 생각하고 해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직장 얻기 위해서 시험 보기 위해서 합니다. 취직하려고 하는 겁니다. 연구를. 예. 그런 게 아니라 순수하게 우리 자신을 위해서 알기 위해서 해야 되죠. 자, 10,000년 전에 알타이 지방이 먼저 녹았어요. 눈이. 예. 그래서 여기 가던 사람들이 왼쪽 시야니까 그때는 지리 정보가 없어도 저절로 빠지는 거예요. 일로. 예. 그래서 시베리아를 지나서 한 번에 가는 게 아니죠. 가다가 결혼하고 자식 낳고 죽고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는 남쪽으로 오게 돼서 만주로 오게 되고 하나는 계속 가는 거죠. 이쪽으로 온 사람들은 일본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정치 집단인 마지막에는 군사 집단, 정치 집단이 돼서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유럽인과 동양인은 아예 뇌가 다릅니다. 왜? 보는 것이 다르게 시야가 다르고 그 다른 시야를 가지고 몇만 년을 살았기 때문에 달라요. 자, 요 빨강색은 물리적으로 개인차가 많은 것이에요. 유럽인은 왼쪽 내 이마에 빨강색이 거의 없죠. 유럽인들은 왼쪽 내 이마가 모양도 같고 크기도 같고 다 비슷해요. 예. 제가 등고선 사진을 찍으니까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오른쪽은 위로 삐진 사람, 옆으로 삐진 사람, 앞으로 나온 사람, 들어간 사람 들쭉날쭉해요. 동양인은 반대로 유럽인보다 훨씬 다양하지만 왼쪽이 더 다양하죠. 좌우가 반대잖아요. 뒤통수를 보면 유럽인은 오른쪽 뒤통수에 개인차가 적어요. 동양인은 왼쪽 뒤통수에 개인차가 적어요. 유럽인은 오른쪽 옆머리에 개인차가 많고 왼쪽에 적은데 동양인은 양쪽 다 적지만 오른쪽 뒤통수에 개인차가 거의 없어요. 여기가. 유럽인은 여기에 개인 거의 없어요. 구석구석을 자세히 살피면 완전히 유럽인과 동양인 뇌가 반대로 돼 있어요. 이게 유럽인 남유럽인이 아니고 북유럽인입니다. 네. 그래서 동양인과 유럽인의 뇌는 모양에 있어서 좌우 대척형이에요. 원수 척척 따는 대척형이에요. 뇌 만드는 유전자가 80%가 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쏟아져 오는 거예요. 80% 어치가.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양인들은 계속 이 뇌를 갖게 되고 유럽인들은 계속 이 뇌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넘어서 바레만에 자 아까 이제 남쪽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바레만 근처에서 인구가 많아졌어요. 시베리아를 넘어서 흥할령을 넘어온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서쪽에서 또 어떤 군사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둘이 합쳐진 것이 바로 제가 볼 때는 그런 흔적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환웅 쪽과 옥녀 쪽입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도 오랫동안 용모를 가지고 용모 만드는 유전자는 수가 적으니까 잘 안 없어지니까 그걸 가지고 연구를 해온 겁니다. 그래서 바레만에서 옥녀와 환웅이 만나 결혼해서 새로운 형이 생기는 거죠. 어떤 뇌도 새로운 형이 생깁니다. 자, 채취인은 여기를 주로 씁니다. 이거 뒤에서 본 뇌예요. 수렵이는 여기 전혀 아닌 다른 곳을 써요. 하는 짓이 전혀 다르니까 뇌도 다른 곳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수렵 채취도 하지 않았는데 태어날 때 저절로 이렇게 생긴 형이
발해만, 발칸반도, 중동, 인도에서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엄마 뇌 유전자와 아빠 뇌 유전자를 받아가지고 우리 한국인이 바로 요 유전자를, 우리 한국인은 요형 세 형이 있죠. 그리고 이 형이 많아요. 이것이 세계 여러 다른 민족과 비교한 우리 한국인의 특징이고, 이것이 형성된 것이 바로 저는 한국인의 기원이다. 여기서부터가 한국인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건 다른 나라에도 다 있어요. 요 형이 이제 발해만에서 처음 생겼고 말하자면, 그것이 우리 한국인의 이제 시원이 되는 거다. 이렇게 저는 이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원주계가 먼저 와서 살고 있어요. 내주계가 와서 살아요. 서로 부딪히지 않아요. 처음에는 소수가 왔기 때문에. 각자 인구가 많아져요. 그러면 이제 조금 서로 이제 접촉이 있죠. 이때까지 민족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냥 병전하는 거예요. 또 커져요. 한 3세쯤 돼요. 이러면 이제 정체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완전히 민족이 되는 거죠. 이때가 언제냐? 통일신라 때예요. 통일신라. 그걸 우리가 지금 계속 개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해만에서 생긴 융합형, 요 때부터 생겨가지고 민족적인 그런 아이덴티티가 생겨가지고 통일신라 때 공고화돼서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바뀌냐? 안 바뀌어요. 문제 어떻게 바뀌겠어요, 이게? 이렇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의 문제를 생각. 자, 이번에 나온 그 네이처지에 나온 논문은 이거예요. 제가 볼 때는 발해만에 많은 사람이 모여 살았어요. 여기서 올라간 사람과 여기서 온 사람들이 생겼어요. 형질이 매우 다른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유화 문명이 뇌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 중간형 뇌가 생겼기 때문에 수련 문화에도 채집 문화에도 없는 문화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근데 이쪽에서 지배층이 왔어요. 지배층에 내분이 생겼어요. 그 지배층들이 나 여기서 못 살아 갈래 하고 또 다시 흩어져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 인류 역사는 폭력과 착취의 역사죠. 자, 우리나라에서도 남반기가 계속 옵니다. 북반기가 계속 내려옵니다. 중국에서 보트 피플이 계속 옵니다. 여기서 오는 사람들은 여기서 전쟁에 졌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망명해 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전쟁에 지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 사람들은 북쪽으로 가거나 일본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모든 싸움은 1등과 2등이 하죠. 3등은 이기는 편에 세금만 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1등짜리가 2등한테 졌어. 그러면 2등 되나요? 1등하고 자리 바꾸는 거예요. 3등도 못하고 죽거나 노예가 돼야 되기 때문에 다른 데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고, 발해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내분이 있어서 뭐 쿠데타로 밀려. 그러면 그 사람이 죽거나 그 자리에서 노예가 되거나 싫으면 떠나는 거죠. 다른 곳으로. 새로운 지배지를 찾아서 가는 거예요. 그 지배지는 서쪽보다는 동쪽에 있어요. 동쪽은 문명이 약해요. 그냥 동쪽 가면 왕초 노릇을 할 수 있어요. 서쪽 가면 그쪽하고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동쪽으로 계속 이동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이미 북유럽에서 빙하기에 대형 동물을 사냥해서 절멸시킨 경력이 있는 이 유전자들이 서북 쪽에 있었기 때문에 개들이 퍼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종의 지배층 유전자가 전 세계를 다 이동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 그런 애들이 예를 들어서 일본이 이제 섬으로 고립된 게 10,000년 전부터거든요. 고립돼서 요 안에 와서 원래 살던 사람들이 10,000년 동안 자기들끼리 결혼해요. 그러니까 남방계형 조몽인 그 특징이 자기들끼리 계속 결혼하니까 유전자 상승 작용이 일어나서 아주 형질적으로 강화된 세계에서 아주 특이한 형이 됐습니다. 동남아에서 왔지만 그게 특이한 형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처음으로 아무데도 없는 이런 그릇을 만듭니다. 아주 독자적인. 이거 배운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스스로 개발한 거예요. 천성이 저렇게 생겨서 저렇게 한 거예요. 야, 같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살았는데 우리나라에 살던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재료도 같고 기법도 같고 다 같지만
더 철저하게 완벽하게 이렇게 하려고 했던 그 생리적인 동기는 남쪽에서부터 온 거죠. 자, 이거 이완영 회장님 위에서 빨리 맞춰야 되는데 예, 일본에 제가 가서 장성을 조사하니까 일본 장성은 다 북방계 장성이에요. 그 말은 뭘 말하는 거죠? 한국 사람이 다 일본 가서 일본인 됐는데 한국 사람 중에 북방계가 가서 일본 사람 됐다 이 말이 되는 거죠. 예. 예. 자, 그럼 중국 사람이 뭐냐? 우리가 중국 옆에 붙어가지고 그렇게 시달리고 여태까지 살고 있는데 중국인이란 뭐냐? 자, 여기서 동남아에서 맨 먼저 올라온 사람들 고아시아인을 바탕으로 한 게 우리 한국인이고 남방계는 남방계인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올라온 것이 이제 기후에 따라서 2000년, 4000년, 6000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두 번째 늦게 올라온 것이 중국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남방계형이 강화가 된 형이죠. 남방계형으로서 강화된 형. 자, 일본인은 아주 강화된 형, 세 번째. 이렇게 된, 자기 일본 내에 모여 섬으로 고립돼가지고 아주 강화된 형. 예. 그게 바탕이에요, 바탕. 거기다가 북방계가 들어간 거예요. 예. 그래서 기본 바탕이 다르기 때문에 능력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한국인은 남방계 1차형이 들어왔어요. 이 사람들은 소유 개념이 채 발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다 독차지하는 거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렇게 하려고 하지도 않고 다 같이 갈 사는 게 좋지 뭐. 그래서 홍익인간의 개념이 저는 그 1차 남방계형 고아시아인의 뇌에서 나온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현재 물려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중요한 겁니다. 유전자로서 물려져서 변하지 않는 거니까. 이런 걸 생각해낸 것은 우리밖에 없죠. 다른 지역에서 생각 못했어요. 이 사람들은 대근육형이에요. 그 다음에 오른쪽 뇌를 쓰고요. 오른쪽 뇌이기 때문에 상징성이 높고 예술성이 높은 이런 사고를 갖습니다. 일본인은 남방계 3차 강화형이에요. 3차 강화돼서 일본으로 간 게 아니고 일본 내에 들어가서 일본 열도 안에 들어가서 스스로 강화돼서 3차형이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소근육형이에요. 뇌에서 소근육을 관장하는 뇌가 발달돼 있어요. 예. 우리는 뇌에서 대근육을 관장하는 뇌가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섬세 기술을 갖고 과학성을 갖게 돼요. 예. 중국인 2차 언어가 발달돼 있고 언어 뇌가 강해요. 그리고 기예성이 높아요. 예, 아주 기교적인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이 민족성으로 달라졌다. 유전자의 배합 비율이 달라서 이렇게 달라지게 됐다. 이렇게 진단하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민족의 형질기원과 민족성의 기원을 다면 형질이 먼저 형성되고 그 다음에 민족성이 생기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5만 년 전경부터 동북아시아에 순가 열도발 남방계가 와서 살았다. 이들은 소유 개념이 발달하지 않은 상태였다. 빙하기 말 발해만 일대에 순다 열도발 인구가 모여들었다. 이어서 흥할령을 넘어 시베리아 북방계들이 남하여 섞여들었다. 이 둘의 혼혈이 점차 증가해서 새로운 유전자 집단이 형성됐다. 이게 이제 한국인이 형성된 거죠. 형질 형성. 여기에 알타이 지방으로부터 압제자가 들어왔다. 비로소 압제자까지 합쳐서 압제자는 자식을 많이 만드니까 3형의 유전자가 섞여서 세상에 없던 유전자 집단이 생겼다. 거기에 이상론, 명분론, 현실론 3형의 가치관이 공존하게 됐다. 이 알타이 형이 현실론이에요. 무사들이기 때문에. 시베리아에서 내려온 형이 명분론이에요. 빙하기를 지내느라고. 이상론, 원래 있던 사람들, 순다 열도발 남방계 고아시아 형이 이상론자들이에요. 우리는 이 형이 세 형으로 30%씩 돼 있어요. 그래서 회의가 되지 않아요. 현실론자가 어떤 주장을 하게 되면 뭐 그런다고 되냐? 명분론 이상이 반대해요. 60%가 반대하기 때문에 결집되질 않아요. 그러나 이것을 가치관, 다양성을 존중하는 이 시대에 잘 활용하면 다른 민족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죠. 아직까지는 폐단이 남았지만 근데 다른 민족에 비하면 우리는 명분론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인 시기에 명분론 때문에 뻔히 손해보는 줄 알면서 손해보는 역사를 우리가 가졌었죠. 그러나 그랬기 때문에 또 나라가 보존되고 민족이 보존된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유학, 성리학을 명분론자들이 명분론적으로 확실히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도층인 성리학자들이 독립운동을 해서 나라가 안 없어지고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만약에 현실론자가 있었으면 계몽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일제시대. 먼저 계몽해서 교육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힘을 길러가지고 일본을 이겨서 독립을 하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 맞아요. 맞기는. 저도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한 사람들은 다 친일파 됐어요. 나중에. 무장투쟁해서 끝까지 해야 된다. 이게 이상론자죠. 위정척사. 이게 명분론자죠. 그러나 그 셋이 공존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까지 망하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좋은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장점을 우리가 잘 연구해서 살리고 약점을 제거하고 하면서 우리 역사를 앞으로 꾸며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